영어가 나중에. 제가 영감이 없어서 아니 괜찮아요. 알아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And when I wake up, I recognize you looking at me for the pay cut. But I'ma stop me looking at you for the face down. One Mac 11, you the one with the bass down. Scheming, and let me tell you about my life. Painkillers only put me in the twilight. But pretty pussy and Benjamin is the highlight. I tell my mama I love her, but that's what I like. Lord knows, 20 of them in my Chevy. Tell them all to come and get me, reaping everything I sow. So my karma come in heaven, no preliminary hearings on my record. I'm a motherfucking gangster. Silence for the record. Tell the world I know it's too late. Boys and girls, I think I'm going great. Trying to decide my faces all day. Won't you please believe when I say we gon' be alright? Nigga, we gon' be alright. Nigga, we gon' be alright. We gon' be alright. Nigga, if it nigga feel it, we gon' be alright. Nigga, we gon' be alright. We gon' be alright. Nigga, we gon' be alright. If it nigga feel it, we gon' be alright. 집회 시작하기 앞서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계신 참석해주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서 국기를 향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시고 희생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착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던 해 1960년 그해 12월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의에 저항하는 기운을 받은 탓일까요?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는 검사가 됩니다. 검사 시절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면모에 열광했고 그렇게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2023년 11월 국정원으로부터 한 보고를 받습니다. 선관위의 시스템과 보안이 굉장히 허술하다. 감사를 해보려 해도 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등 이상할이 많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보호받던 선관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3일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엄군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선관위였습니다.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대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입법 폭거와 줄탄핵,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된 중국 북괴 간첩들, 그리고 위협받는 우리의 선거, 대한민국은 실로 위기가 맞았습니다. 그는 조국의 위기를 외면해도 됐습니다. 그는 안온하게 임기를 마치고 내려가도 됐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치 인생을, 아니 인생을 걸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우리는 그의 청년 시절 친구와 나눈 편지를 읽으며 개회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한 인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건 안 하건 무슨 차이가 있겠니? 보통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과 시련이 닥치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 이 같은 회의를 갖게 되고 결국은 그 일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을 찾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도피를 합리화시키게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느 사회든 그 구성원의 대다수는 이런 자들인 것 같다.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원죄를 범했듯이. 그러나 또한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존립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밝히고 정의를 세우고 양심을 수호하려는 자들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꼭 그러한 자가 되라는 의무를 부여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 이상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도 그 시련을 두려워 도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어울리는 가운데
묵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는 당당하다. 그 시련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 지 오래다. 장수가 상대할 적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싸움에 임하겠느냐? 서로 격려하면서 불모의 열사를 걸어가자. 그것이 우리의 지상명령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일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하고 안목을 넓혀줄 힘을 기르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과 사랑을 또한 잃지 말자. 그것은 생각지 않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너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항상 뵙겠다. 그러나 때로 예기치 않은 일이 그르쳐져도 실망하지 말고 군자답게 여유를 가져라. 당신께서는 이 편지를 쓰던 시점에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편지를 쓰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양심에 감동한 우리는 당신의 말을 곱씹습니다. 양심 있는 자의 숙명은 불의에 맞서 정의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것이 불모의 열사일지라도 때로 예기치 않게 일이 그르쳐져도 실망하지 않고 군자답게 여유를 가지자. 서로 격려하면서 불모의 열사를 걸어가자.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Never surrender. Never surrender. 계엄은 정당했다. 계엄은 정당했다. 지금부터 자유대학 합법개혁 1주년 집회 시작을 선포합니다. 와! 함께 행진과 집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지금 비까지 멈춰주었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행진 자유대학과 함께 행진 이끌어준 대구의 TKYC, 부산의 프리즘, 울산의 유난, 그리고 우리 자유와 혁신당, 수도권의 보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이어서 우리 자유대학 집회에 정말 참여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넉넉지 못하여 마음으로 함께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한길 선생님 축사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곳 바로 링컨 기념관 앞에 올 때 이곳 워싱턴에서 금방 속보를 들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내란으로 몰이하고 비상기업 해제를 막으려고 내란 동조다 이렇게 해서 결국 구속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양심 있는 판사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온통 1년 내내 그리고 오늘 또 모든 뉴스가 내란이라는 유령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은 정말로 내란입니까? 비상기업이 내란입니까? 비상기업이 내란이라는 것을 법적 근거를 가져보십시오. 비상기업은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에 비상기업을 헌법에 따라 선포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2시간 만에 비상기업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6시간 만에 비상기업은 해제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선포했고 헌법에 따라서 세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비상기업을 왜 선포했는가? 비상기업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부터 무려 178회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을 주장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는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던 촛불 행동과 그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29차례에 걸친 탄핵 행정부를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 특감위 빵을 만들고 검찰 특감위 빵을 만들고 예산 일방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행정부를 마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러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의혹이 있는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구국주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혹 속에서 이재명 정권을 탄생했고 그 뒤로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안보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6개월의 성적표 아닙니까?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자는 악의 편이다. 우리 청년 여러분 뭉칩시다. 싸우자.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만세! 비상계엄을 선포한 Daydream. I fell asleep amid the flowers for a couple of hours on a beautiful day. Daydream. I dream of you amid the flowers for a couple of hours. Such a beautiful day. I dream of the places I've been with you, always sad with the stream flowing by. And then when I kissed you, I held you so near. Tell me why you're so shy. I fell asleep amid the flowers for a couple of hours on a beautiful day. Daydream, come and dream amid the flowers for a couple of hours on a beautiful day. I dream of the places I've been with you, always sad with the stream flowing by. And then when I kissed you and held you so near, tell me why you're so shy. Daydream, I'll sing with you amid the flowers for a couple of hours, singing all the day. 안녕하십니까. 저희대학 심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비가 이제 완전히 그친 모양인데 제가 겁이 많아서 우산 들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젊은 나이에 좀 그렇습니다.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올라왔는데 오늘도 이제 끝까지 제가 또 차력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인사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계엄 1주년을 기념하는 1주년 기념 집회입니다. 계엄 선포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엄 선포까지 하셨는데 아직도 눈을 못 뜨고 깜깜한 꿈속에 사는 국민들, 또 그러한 국민들이 넌 꿈꾸는 게 아니야 라면서 매트릭스 안에 가두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과 간첩들, 또 제도권 정치라는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세상 민심을 읽지 못하고 반대로만 가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
전부 계몽시키고 이 대한민국, 어둠 속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이 밝아질 때까지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 몇 년 뒤에 12월 3일은 국민 주권의 날로 기억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부당하게 자리를 틀어앉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 주권의 날 추진한다고 하는데 찬성합니다. 저는 국민 주권의 날이 라는 그 단어와 이름이 12월 3일만큼 어울리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빼앗길 뻔했던 주권이 위험하다라는 것, 그걸 알려준 계엄이 12월 3일에 일어났는데 국민 주권의 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했고 실제로 이제 참석을 하시려 했는데 진짜 우리가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싸우셨나 봅니다. 직전 날 혹은 며칠 전에 너무 아파서 취소하신 분들이 속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게스트분들이 오늘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연설을 하게 되면 사실 또 굉장히 비슷한 얘기만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각자 다른 주제로 토크를 이어갈 거고요. 1부는 계엄 선포 이전의 배경에 집중해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과거 시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2부에서는 우리가 재판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다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호사분들 모시고 재판의 경과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계엄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담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남으셔서 함께 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부스 운영이 진행이 되고요. 오뎅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틈틈이 방문하셔서 다양한 체험과 또 의미 있는 시간, 또 편지 쓰기 이런 시간 또 잘 활용해서 이용하시고 이 날은 지금은 잠시 우울하지만 언젠간 몇 년 뒤에는 축제의 날로 기억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좀 즐겁게 즐거운 분위기로 오늘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자, 근데 그냥 토크 콘서트만 주구장창하면 좀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은 전부 노래를 하시고 등장하기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의 노래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노래 부르시고 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와! 자유는 어디에 진실 정의는 어디에 내 들고서 함성을 외쳐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암적인가요? 대국인데 누구지?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이 쑥스럽고 부끄러우셔가지고 예, 아시죠? 국민의힘 김정식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죠. 자, 우리가 1부는 이제 비상계엄 전의 시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한다고 했는데 우선은 계엄 선포
입법문 그리고 이후의 담화문에서 야당의 입법 폭고, 다수에 의한 압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계엄 선포의 명분 중에 하나로 이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의 배경이 되었던 민주당의 폭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우리 형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있었던 민주당이 폭거를 저질렀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시계를 조금만 더 돌려서 문재인 정부 때로 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좌익이라고 부른다면 쟤네는 종북 세력이야, 친북 세력이야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죠. 거기에서 뭐 혼밥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에너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거기는 거의 다 국영기업이죠. 국영기업과 어떤 MOU를 체결하고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안이라던가 저기 특히 남해 쪽에 그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하는 거를 중국이랑 많이 합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사건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좌파 어떤 교수가 1,000만 원으로 자본금으로 회사를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중국 자본에다가 720억인가에 팔려다가 걸려요. 이런 경우들이 그때부터 덜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버닝썬 게이트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버닝썬 게이트에 보면은 그 중국인 VIP한테 마약을 제공하고 중국인 VIP들을 끌고 오는 어떤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중국인이었어요. 이러면서 중국과 대한민국이 뭔가 결탁되는 듯 하면서,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보수 진영은 뭔가 어떤 진보나 좌파나 이런 헤게모니에 대해서는 친북, 종북 이런 북한만을 대상으로 아직까지는 중국을 위기로 생각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이제 중앙정치 무대에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나서부터 제가 볼 때는, 저는 요즘에 그쪽을 뭐 친중 세력이라기보다는 숭중 세력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왜 가족들끼리 돈 때문에 형제 찔러 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형제 팔아먹고 형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중국 자본이 어떤 북한과의 커넥션에 있는 특정한 좌파 라인을 압도할 정도로 이미 중국 정부에 대한 그런 중국 공산당이나 자본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퇴진하라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신 직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촛불행동이라고 하죠. 거기가 아마 비상계엄 직전까지 했던 탄핵 시도가 120번 정도 됐을 거예요. 110번이 좀 넘었나요? 120번 정도 됐을 거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런 걸 하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해라 이 얘기를 했죠. 걔네는 이렇게 똑바로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보수, 우파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광우병 그걸 때부터 퇴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혼란이라는 게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을 수사하던 검사를 탄핵시킨 건이라던가 감사원장을 탄핵시킨 건이라던가 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킨 건이라던가 이런 여러 탄핵의 건, 그리고 예산 이번에 여러분 다 보셨죠? 대통령실 특활비 80억 윤석열 대통령 때는 영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니까 91억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이런 사정기관에서 마약 수사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어 놨었죠. 그렇게 해놓고 박범계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가 뭐라고 하죠? 이런 마약 수사 같은 거 검찰에서 수사받는 분들 민주당 민주파출소에 신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란 세력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어떤 브레인 역할도 했겠지만, 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특정 자금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중국 공산당의 그런 위기,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제가 좀 약간 놀라웠던 게 민주당이 입법 포커 야당의 다수의 납제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법으로 통과시킨 거 밀어붙인 거 못 막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었는데, 교섭단체나 이런 거를 꾸릴 수가 있잖아요. 야당이 의석수가 20석 이상이고 이러면, 그러면은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법안을 통과할 때 심의를 하고 그런 거 회의를 할 적에 반대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계속 한마디만 하면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그러고 그냥 심의도 안 거치고 계속 날치기로 하더라고요. 정치에 이제 깊이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교섭단체가 뭔지, 또 왜 입법을 바로 하는, 표결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심의하는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필요해 보여요. 저는 우리가 입법부라 함은 법을 세우는 기관이고, 행정부라 함은 그 만들어진 법을 토대로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이 만들어진 법을 토대로 이 어떤 재판이나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3권이 분립된 시스템이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당을 위한 사법부, 당을 위한 행정부, 나아가서는 당을 위한 군대, 당을 위한 국민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이게 결국엔 당을 위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산당 아닙니까 그게? 이게 바로 전체주의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MOU 체결을 괜히 한 게 아니겠죠. 이게 우리 개개인이 천부인권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라는 어떤 절대 권력자들의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심지어 중국에서는 자기 신장까지 그냥 하나의 부속품으로 소모되는 그런 인권이 말살된, 그냥 살아있는 그냥 생체 덩어리로만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그렇게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법안 처리라던가 이런 과정은 어차피 설명이 굉장히 긴 부분인데, 문재인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어요.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입법 발의되는 거 보시면은 수준이 처참하죠. 나라를 망가뜨리는 법이 하루에도 수두룩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법들을 얘네가 만들어요. 이런 법을 왜 만드느냐? 국회의원을 판단하는 기준에 법을 얼마나 많이 발의했느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주요 서구 선진국들은요, 그런 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똑똑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정말 건국되고 산업화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를 이끌던 분들이 더 똑똑할까요? 그 당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엔 사실 시대적인 약간의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훨씬 더 탄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누더기 입법을 해서 이것들이 요소를 바꿔가면서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좌경화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 하나의 방파제가 되는 게 법제사법위원회고, 그 법사위원장을 원래는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해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원래 그 당시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다수당이 됐다고, 야, 이거 기존에 있었던 우리만의 규칙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싫으니까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장 자리를 다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이들이 장악을 한 거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정청래 무시 못할 겁니다, 이재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런 권력은요, 정말 당을 위한 모든 게 다 당을 위한 거기 때문에요. 예를 굳이 들어보자면 일본의 천황제도 같은 거랄까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총리가 통치하죠. 하지만 최고의 상징성 있는 인물은 천황이라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이 된 순간 방탄복 따뜻한 거 껴입고 상징성 있는 인물이 이미 돼버렸고, 이 당을 장악한 정청래가 이제 힘을 좀 주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힘을 뺏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가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양원제잖아요. 보통 하원들이 다 국회의원 우리 뽑듯이 뽑고, 그렇게 되면은 전 분야에 대한 커버를 쳐야 되는데, 대부분 국회의원들 포트폴리오가 비슷비슷하십니다. 법 쪽에 출신이셨던 분들이 절반인 게 전 세계 국회 대부분이고, 나머지 절반은 운동하던 분들이 노동운동하던 분들이 하는 게 절반인 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e스포츠나 이런 거 같은 특수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나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이상한 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이거는 상충되는 법안이 이미 있어서 이런 걸 내면은 법적으로 우리 법 체계가 무너지는데 하는 법안들이 있을 것이고, 하자 있는 법안들이 있을 때 그거를 상원 의원, 그러니까 귀족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전문가 집단이 이루어진 의원이어서 그걸 검토를 하고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를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다양한 분과위원회에서 그걸 검토를 함으로써 그걸 방지를 좀 하잖아요. 이런 거는 잘못됐고 저런 건 잘못됐다. 근데 그런 기능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견제 기능을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집단에서 많이 잃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는 사실상 좌파들이 가져간 지 오래됐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부터 명징하게 밝혀진 결과였는데, 보수 정당만 그거를 현실 부정을 하고 모르고, 또 심지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기다 보니까, 야, 우리가 또 중도 수도권 청년 타령이나 하면서 예쁘게 포장된 좌파식으로 자양자 좌클릭을 넘어서 좌로 뛰어 갓을 하면은 우리가 자꾸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오만한 착각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얘기도 이제 두 번째로 할 겁니다만은, 그 중에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정청래랑 이재명이 이제 권력 구도상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라 권력력이 좀 적고 안온한 삶을 원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이게 내각제 빌드업의 초석이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인물, 이미 정점에 오른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사람의 의지보다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예전에, 여기 우리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저기 좌파들은 원탁회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통합진보당이 해체가 됐을 때 이정희라는 그 좌익 국회의원 아시죠? 전직. 그 사람이 어떤 원로회들 모임이 있는데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도가 됐는데 그 누구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기 원로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좌익 뒷세계에서는 대부급인 인물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뒤의 배경, 혹은 지금 우리가 뒷배라고 생각하는 어떤 중국 공산당이라던가 약간 이런 전 세계 지금 연대하고 있는 그런 자본만 중국이 되고 있고, 어떤 코민테른이라던가 이런 느낌이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쪽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셨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이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신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기 때문이었고, 또 아직까지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애들이 소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명단이 한 40명 정도 사과를 해야 된다 혹은 사과의 명단을 올리거나 이런 인물들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탄스러운 것이 우리가 지난해 총선에서 대패를 했죠. 그게 정말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한동훈 같은 그런 인물을 곁에 두셨나,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왜냐면은 한동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하시고 담화문 발표하시고 했을 때 윤석열이 내란을 자백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내란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제가 아니고 때문에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한동훈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단어를 감히 한동훈이 여당 대표가 수십 년 동안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후광덕에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 감히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그 특정 몇몇의 인물이라고 봐요. 사실 대한민국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으로까지 올라가서의 이 보수 정당의 적통을 이루는 세력은요, YS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대선 후보셨던 김문수 전 후보님이나 뭐 이런 원로분들이 보통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많이 좌익에서 스카웃을 해온 전향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우리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586, 똥86이라고 부르는 그 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아니면 어떤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당성이 없다. 적어도 남북 통일을 주장하던 김구라는 인물이 이승만이라는 인물보다는 더 훌륭했다. 이런 잘못된 삐뚤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역사 그 자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네들이 80년대, 90년대부터 엄청난 빛나는 번영위에 선 이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그 시대를 보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을 독재자라고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평가해버리는 그런 판단착오를, 그런 사람들이 이 정당의 주류 세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의 어떤 뭐 이런저런 문제나 뭐 이제까지 보수 진영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다른 거 다 떠나서 딱 한 가지 정말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이후로 정권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한테 그때 정권이 넘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90년대 초중반 때까지만 해도 만년 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좌파들은. 거기는 수권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전 국민이 다 통감을 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희대의 사건, 이해창 그 당시 후보 아들이 무슨 뭐 군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병역 비리 저질렀다면서 정권을 찬탈해가죠. 그때 가서는 느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보수 자기네들이 주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5.18은 원래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광주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4.3 같은 경우도 그렇고 5.18, 4.3 이런 부분이 물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그대로 다 밝혀져야 되는데, 특정 진영의 편향된 입맛에 맞게 이게 역사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재편되어 온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바로 작년에 국민의힘 누구만 콩 문제야라고 하기도 또 조금은 애매한 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적어도 소련이 몰락한 그 이후에 몰이념 몰가치의 시대가 왔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정도부터는 다시 전 세계가 이념 가치의 재편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무의미한 뭐 이념이 밥 먹여주냐, 가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 아직도 보수파 진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시죠? 이념이 밥을 먹여주고
가치가 밥을 먹여주고 우리의 피와 땀과 살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이 좀 길죠? 아, 괜찮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동훈이 법적으로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란이나 외환 아니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찌른 느낌인데, 사실 민주당이 찌른 게 아니라 한동훈이 먼저 찔렀다라는 것을 보면 보수 정권, 우리 범보수 우파가 생존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편 아닌 사람 손꺼내고 우리 편끼리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말씀 정말 좋은 말씀과 인사이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벌써 20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국민의힘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님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응원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응원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질책도 해야겠지만 잘하는데 쓸데없이 발목 잡을 거는 좌파들이나 한동훈계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 정당이 이념 정당, 가치 정당이 되지 않으면 늘 질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념 정당, 가치 정당. 이거는 꼭 국민의힘뿐만 아니라요. 지금 보수 정당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있잖아요. 이 정당들이 이념과 가치로 무장을 해서 정말 저들과 전선을 펼쳐서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친중이라고 저희는 민주당을 말하면 안 됩니다. 중국을 통상하던 조선의 사대주의자들 숭중 세력이라고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가 오는 날 주말을 반납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식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이었습니다. 예, 이제 비가 다시 스멀스멀 오네요. 머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처럼 되고 싶지 않거든요. 자, 다음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릴 텐데 이분을 모시고 나눌 얘기 주제를 먼저 조금 스포를 하자면 외교입니다. 외교와 국제정세 그리고 간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노래소리를 들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노래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I knew if I had my chance, and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then maybe they'll be happy for a while. But February made me shiver, which everything quietly. When you saw the step, I couldn't take one more step. I can't remember if I cried when I read about his sweet bride, but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개봉 선봉 1등 공신이셨던 그라운시 김성환 대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 가장 대표적인 곡 아메리칸 파이 불러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치여서 노래를 못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그 선명한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당당한 모습은 기억하시죠? 개헌 1주년 맞아서 윤석열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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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여러분, 탄핵은 사기입니다. 맞습니다. 탄핵은 무효다. 무효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올해 2025년에도 내년 2026년에도 2027년에도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최전선에서 싸웠던 것처럼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갖고 재판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재홍 군과 함께 대담 나누면서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건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라운드씨 채널은 사실 제가 개엄 전에 구독했던 5손가락 안에 드는 정치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정치 채널 구독한 게 5개가 채 안 됐었는데 유일하게 되게 자주 챙겨봤어요. 그리고 롱폼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 틀어놓고 막 설거지하고 듣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토크쇼도 몇 번 해봤었고 몇 번 뵀었고 참 감회가 새로운 1년이었는데 저희가 주제가 이제 계엄 전의 상황에 대해서 토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그라운드씨 영상 보면서 많이 배웠던 거는 사실 국제정세에 대한 관점과 이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재임하시던 동안에 외교 정책이 어떤 방향이었으며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었던 노선이었는지 모르시는 국민들이 아직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일단은 업적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황금부 왕관 갖다 바치고 그런 쇼하고 있죠, 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업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외교와 경제를 잘해서 2024년에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문재인이가 빚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빚 만드는 사람, 그죠? 빚이라는 똥을 한 바가지 싸워갔어요, 문재인이가. 근데 우리가 빚을 낮추지 않으면은 IMF 올 상황이 있습니다. 문재인 임기 이후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최초로 국가의 총부채 비율을 낮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정반대로 하는 게 좌파들 빚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호텔 경제하고 수출 외교 못하니까 계속해서 무역 적자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안보를 잘해서 수출을 잘했고요. 그 다음에 빚을 낮춰서 대한민국 경제가 선방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견뎠던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는 뭣도 모르니까 자꾸 돈 찍어내죠. 여러분 요즘 환율 때문에 살만 납니까? 외식 가능합니까? 밥도 못 사먹어요. 밥도 못 사먹어. 기름 넣을 때 겁나 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잘해서 환율을 1200원 1300원대에 동결시켜 놓은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재명이가 이거를 1500원대에 올렸는데 민주당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1300원대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내려오라 했어요. 환율 높다고. 근데 1500원 됐는데도 지금 전부 다 이딱 치고 있어요, 언론들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았어요. 근데 이재명이는 경제를 못하는데 또 하나 리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신중 반미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미국에서 계속 약점 잡고 계속해서 뺑뺑이 걸리는 거예요. 통화 스와프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삼각 공조 그 상징적인 선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역대급 윤석열 대통령 최초로 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와 한국 지도자가 최초로 다른 지도자들 빼고 최초로 이 세 명만 만나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그전에는 왜 안 됐냐? 김영삼이가 반이라고, 문재인이가 반이라고, 보수 대통령도 어중간하게 셌으니까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나토에 대한민국 최초로 초대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달달 외워야 돼요. 달달 외워야 돼. 언론이 다 숨긴단 말이야. 여러분, 이곳은 자유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구글 검색을 해도 한겨레, 오마이뉴스, MBC밖에 안 나와.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은 돈 찍어내면은 IMF 오는 나라예요. 두 번째로는 반미하면은 죽는 나라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한 노선을 탄 거예요. 100% 친미, 반중, 화해의 장비 도려내. 공무원, 중국 CCTV 군대에서 도려내. 그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때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교 안보를 잘해서 대한민국이 3년간 실패소생술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민주당, 한동훈이 한 팀을 묶고 탈의시켜버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모든 노선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화이팅! 죄송해요. 루즈 할까봐 대답을 이렇게 스피치식으로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 이후로 명분으로 간첩 말씀 또 하셨어요. 근데 간첩 활동과 종류가 되게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정보 유출하는 게 기존에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간첩의 주요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내부 갈등 유도나 여론 조작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간첩은 도대체 왜 보내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대한민국 전복,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신중 속을 만드는 것, 중국의 소금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숫자로 한번 쫙 나열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퀴즈 내볼게요. 하루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해킹 시도가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몇 건입니까? 요새 하루에 대충 한번 그 에스티메이트 추정해 보시죠. 500건. 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선일보에 새로 나온 기사입니다. 하루에 79억 건입니다. 1초에 9만 건 해킹 수대,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기사 제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올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개인정보 몇 건 털렸죠? 6,600만 건 털렸습니다. 조선일보가 그거를 국가 재난사태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론과 기득권 좌파 카르텔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자꾸 하거든요. 윤석열 계엄령 선포 때나 지금이나 비상사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90%가 중국인들이 하는 겁니다. 제주도의 마약이 모든 해변에 깔리고 있어요. 포항에도 마약이 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장 큰 비상사태가 뭔지 아십니까? 저 용산에 앉아있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범죄 많이 저지른 사람, 그 인간이 중국 지령받고 반중하는 사람들 탁탁 핀셋처럼 꼽아서 수사 명령하는 게 비상상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여러분, 우리 중국 IP 카메라가 호텔 복도, 여성들 있는 곳, 대한민국 곳곳을 전부 다 감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쿠팡, KT, SKT, 신한은행, 외교부, 사법부 실시간 해킹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핸드폰, 이제는 북한이 스마트폰 자체를 해킹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다 보고할 수 있어요. 나라가 지금 조용히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지나가는 국민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우리 지금 개인정보 많이 팔려가고 있는데, 개인정보 한 건당 중국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비쌀 것 같죠? 얼마냐? 1원밖에 안 해. 1원. 왜 싼 줄 아십니까? 기본 거래 단위가 몇백만 건씩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분들이 왜 조심하셔야 되면 중국인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할 때에 이 여성 개인정보를 왜 좋아하냐면은 맘카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SBS 보도에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 내용이. 우리 모든 것들이 감시나가고 있고 제2의 IMF 위기 보고 있고 서해에는 중국이 그 군사시설을 짓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하는 것들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엄령을 맞아서 제가 1년간 제 뒷장 등에서 떠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핵심 문장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심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겠는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저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만국의 위기에 빠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비상상황, 아니 더 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잠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먹방 보고 웃을 때입니까? 안 됩니다. 늦었던 많이 게임할 때입니까?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자유인입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한 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자유인입니다. 위기를 알아본 선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간첩들이 되게 많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특히나 윤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그라운드 씨도 말씀하시는 게 중국 간첩입니다. 중국이 왜 북괴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주적이니까. 중공이 왜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간첩을 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과 인권을 침해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사실 저는 국제정치 그 해설 영상 있잖아요. 계엄 전에 쓰셨던 거. 미중 패권 갈등을 중점적인 요소로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교란하고 있는가? 이럴 때 우리 심재용 그 대변인이 속한 자유대학도 최근에 난리가 났었죠. 중국인들 댓글 조작으로. 무슨 사건이죠? 자유대학 입학 사건이죠, 그죠? 자유대학 쓰레기 대학이. 자유대학 교수들 퀄리티 낮음. 자유대학 학생들 머저리들. 근데 이 바보 같은 중국인들이 정말로 자유대학이 유니버시티 대학교인 줄 알았나 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10 사건입니다. 자, C가 중국어로는 C, 그 다음에 숫자 10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그라운드 10 뇌가 없다, 그라운드 10 구구다 이런 걸. 그 외에 뭐 셀 수도 없는 사건들, 뭐 이재명을 막 찬양하는 댓글들이 최근에 가짜 댓글도 알려졌던데 중국이 왜 이러는가? 한국한테. 중국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다입니다. 바다로 나와야 돼요. 바다가 막히면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한국과 대만을 잇는 라인이 제일 1도련선입니다. 일본과 그 다음에 밑에 필리핀을 잇는 게 2도련선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미국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태평양 가까이 오는 게 바로 제 3도련선입니다. 중국이 말이죠. 지금 이 바다를 돌파하지 않으면은 이제 진짜 경기 침체와 플러스 인구 감소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붕괴가 되게 생겼어요. 중국은 무조건 바다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과 대만을 잇는 가장 중요한 선이 1도련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포기할 수 없고, 두 번째, 서해에 지금 중국이 군사시설 짓고 있죠. 그 왜 짓냐면은 중국이 북극해에 지금 수많은 히토리와 에너지가 매장되어 있는데 중국이 북극해로 나가려면 무조건 우리나라 서해를 침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 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온갖 지금 이 반중을 하는 시민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내둘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뭐 원전, 두산 이런 모든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들을 다 위협을 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중국의 답은 뻔합니다. 한국의 경제와 영토와 모든 정치를 장악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일대를 위해서 필요한 키르기스탄, 이라크, 콩고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필리핀, 캄보디아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국가의 공통점 뭐예요? 전부 다 부정선거 일어났어요, 여러분. 야,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놔둘까요? 선관위가 국정원의 발견에 의하면 북한한테 탈탈 털렸는데 중국이 어이구 예쁘다 선관위 너는 봐줄게 할까요? 영국 선관위를 해킹해서 4천만 건을 캐내고 인도네시아 선관위를 해킹하는 중국이 대한민국 같은 노른자 땅을 놔둘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국가의 적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를 떠들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공범입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다음 질문. 네. 목 좀 축이시죠? 네. 아, 목을 너무 감사합니다. 쓰셔가지고 정말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신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폭거 이것만 집중 조명해서 언론이 다뤘는데 저는 계엄령 선포하셨을 적에 가장 먼저 이거다 했던 것들이 간첩에 대한 얘기들이었고 12.12 담화문에서 중국 간첩 사례들을 언급하셨을 때 옳다구나 지금 윤통께서는 국제정세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하고 계엄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 계엄군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갔죠 여러분? 선관위로 제일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계엄의 주 타겟은 선거에 있었겠구나 그랬는데 부정선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과 관련돼 있는 모든 나라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1도련선, 2도련선 하면서 바다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입니다. 이 일본의 대외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정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같거나 다르고 또 이러한 외교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옳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정책의 공통점은 대만에 대한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캠프 데이비드 선언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 편을 먹고 중국을 기술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포위한 나라 선언이에요. 굉장히 온건한 표현으로 나갔지만 잘 읽어보면은 중국을 가두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대만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편에 섬으로써 중국과 대척적 의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발언하는데 윤도택역계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똑같은 노선을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기시다랑 이시바보다도 훨씬 더 반중 정책을 빨리빨리 많이 했던 분이고 그래서 과외 장비를 뭐 도려낸다든지 중국 CCTV를 뭐 도려낸다든지 그 중대에서 그 다음에 미국의 핵 잠수함에 최초로 승함을 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래서 일어났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드론 같은 거를 이제 평양까지 뭐 이렇게 보냈다 이런 걸까지 알려져 있고 미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확성기를 들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스탠스에 서렸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그 다카이치가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법한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셨더라면은 다카이치가 하는 일본 내에서 부정하게 이 복지금 타먹는 중국인들 다카이치 사나이가 다 이제 스탑시켰거든요. 그런 것까지면 지금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던 것 중에 끊긴 정책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의 저가 철강을 그 관세를 때려서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철강을 멈추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말에. 그 왜 중요하냐면은 야 지금 우리나라 한 철강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여러분 요즘에 철강 회사 힘든 거 아시죠? 중국의 저가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속간했는데 그 우리나라 한국 철강 회사 조그마한 부품 중에 중국 부품 하나 섞여 있다고 미국에서 그 회사한테 관세 160% 때렸어요 최근에. 이게 지금 이재명 때문에 안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 미국과 관계 잘해가지고 철강 관세 몇 프로 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안 당하셨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에이펙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궁합은 또 어땠을지. 지금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이재명이 엄청나게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지 워디프를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 이재명이 기록을 세운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한테 2달 동안 축하 메시지 못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세운 기록이 어마무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신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EU와 일본에 비해서 무역 합의가 2달, 3달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 불신인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먼저 전화 걸어서 조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때문에 다 딜레이 되는 거예요. 조선업 협력, 방산 협력, 원전 협력. 지금도 이재명이가 삽질하고 독일 총리가 중국에 대한 입장 물어봤는데 2~3만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입지가 줄어드니까 요즘에 이런 데서 우리나라 원전이 수출하는데 굉장히 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래서 지도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정리하자면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들, 방산, 조선, 자동차,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확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우리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한 단계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닦아놓은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유럽에 진출하고 호주에 진출하고 미국에 진출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재명에 의해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사실은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외교랑 간첩이 주요 이슈니까 비주를 깔기 위해서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트럼프가 최근에 트위터를 하나 리트윗을 했는데 거기에 한국이 부정선거 피해국이다라는 식으로 트위터를 리트윗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해설이나 전망을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용기 냅시다. 이게 참 역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작년 12.3 개업 이후에 딱 1년 만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한국 부정선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박수!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싸웁시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용산에 있는 저 이재명이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은 김정은 다루듯이 다루고 있어요. 김정은한테도 나는 너와 사랑에 빠졌어. 근데 제재를 200개 때려버려. 이재명한테도 그레이트 프레지던트 에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막 관세 때리고 협박하고 반쪽해라 그러고 막 협박해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금관 줘서 고마워 땡큐 트럼프 이러는데 뒤에서는 갑자기 한국 부정선거지롱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재명의 워딩을 잘 보면은 이 인간이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재명 입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 자, 1번 현수막. 현수막대로 거기 뭐가 있는데 부정선거 그죠? 두 번째 대통령 호소인이라는 말이 긁혀요. 최근에 그 김영현 장관님 변호사 이하산 변호사께서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하니까 긁혀가지고 막 실명 거론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랑 우리나라 부정선거 무슨 상관이야 이런 라이브 때 이러면서 갑자기 트럼프도 부정선거 없다 했는데 계속 뭔가 트럼프를 끌어도 지금 뭐냐면은 가슴 깊은 곳 속에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올 것 같다. 왜냐면 마두로 다음에 노리는 걸 알거든 지금. 여러분, 마두로랑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전에 전화했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마두로, 그 좌파 독재자, 그저 베네수엘라의 이재명. 근데 그 인간이 부정선거 글로벌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그 나라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다들 아시죠 이런 내용은? 자, 근데 이 마두로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포위한 게 부정선거 때문인 것도 아시죠 여러분? 예. 이미 끝났습니다. 그 보고서는 다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두로야 살려줄 테니까 미국으로 건너와라. 과로하고 관타나모에 가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두로가 뭐라 대답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님 10조 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랬대요 마두로가. 지금 마두로는 죽기 직전인데 오늘 이미 꺼지니까 충격적인 어제 외신 기자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베네수엘라에서 그 스마트매틱이라고 부정선거에 사용되는 전자투개표기가 있어요. 그거를 감독했었던 전 베네수엘라의 국가정보원장이 이 사람이 실토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근에 편지를 썼어요. 살아남으려고. 침몰하는 배에서 난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심판받을 마지막 때 오잖아요. 그 같은 배에 탔었던 쥐새끼들 다 떼내립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 베네수엘라의 국가정보원장 이름이 휴고 카르발인데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미 스페인에서 2021년에 체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송환됐는데 죽을 날을 미국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얘가 TV를 보더니 마두로를 포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스마트 매틱이 부정선거에 사용되는 거는 팩트입니다라고 이실 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딱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겠지만은 그 밑바닥 이재명을 지탱하는 정당성은 완전히 깨지기 직전의 유리조각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싸우면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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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뭉치자! 뭉치자! 그럼 우리가 뭉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재명 사형 왔습니다. 애국 동지 화이팅! 화이팅! 이만큼 우리 편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세입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에 저한테 연예인들이 연락 많이 와요. 괜찮습니까? 그때는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저한테 다 연락이 와요. 사람들이 지금 사이에서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흥분해서 못 참겠다. 사람들이 지금 사이에서 말은 못하지만은 이재명 저거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우리가 뭉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뭉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어요. 그죠? 우리가 뭉쳤더니 당대표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뭉쳤더니 이재명이가 국정 운영을 안 하고 현수막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칩시다. 우리가 대세다 합시다. 우리가 대세다. 우리가 대세다. 우리가 대세다. 우리가 대세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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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드씨 김성환 대표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중앙 부스에 핫팩, 음박담요 있으니까 추우신 분들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개몽 어떻게 됐나 개몽 스토리 꼭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 부정선거라고 이미 오늘 띄웠는데요. 그 다음 토크쇼 패널 노래부터 듣고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알아채신다면 당신은 애국활동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자,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제명 만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카리나 화이팅 해버린 거야. 카리나 화이팅! 재판 할 줄 알았어. 갈 줄 알았어. 허나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재판조차 없어. 국민들이 너무나 착해서 쉽게 생각했나봐. 이제 나라 부정선거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 이재명은 진짜 아니야. 가짜야. 모두가 너를 가짜로 알아. 진짜
꿈밖에 없는데 다시 사랑하게 돌아와. 자유대학 대표 박준영 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준영 대표 놀리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민망하네요. 약간 버즈 민경훈 같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묘사도 잘하고 단체도 잘 이끌고 못하는 게 없는데 그죠? 토크쇼도 이제 잘할 겁니다. 자, 작성해 주십시오. 개사 재밌으셨나요? 주변에 만류도 있었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눈 꽉 감고 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되게 열심히 신나고 준비했잖아요. 이거 하고 싶다고. 이런 거 말하면 어떡해요. 자, 제가 게스트분들 중에 제일 편하니까 농담담게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재밌게 보시고 계엄의 핵심이었던 부정선거 저희 이거 얘기를 하려고 박 대표를 모셨어요. 저희가 처음 만난 시점이 옛날에 한 1월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2월쯤에 아마 그죠? 2월인가 그랬죠? 그때 이제 탄대청에서 맞아요. 부정선거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준다고 이런 맞아요. 자기 뭐 부조청 맞는다 에이. 뭐 그랬었던 게 첫 인상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 계엄의 핵심 너무나 당연한 이 메인 아젠다 이거 하면은 사람들 설득할 수 있다가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선거로 싸워야겠다 이 생각을 12월 1월에 많이 했죠. 그래서 부정선거가 계엄의 핵심인데 아무튼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게 처음에 언제 그렇게 되셨어요? 관심이라기보다는 존재를 아예 몰랐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예 몰랐죠. 아예 몰랐죠. 12월 계엄 전까지는 아예 몰랐고 집회에서 밖에서 집회 많이 하셨다는데 제가 운이 났는지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계엄령이 이제 내리고 와서 애들 다 욕할 때 저도 처음에 욕했어요. 왜냐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안돼 내 코인 하면서 했는데 금방 다시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성을 다시 잡고 계엄령을 왜 내렸을까 그걸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다 미쳤다, 뭐 술 먹고 했다,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봤죠. 작년까지만 해도 부정선거 얘기하면 음모론자 취급받았는데 요즘엔 부정선거에 관해서 사람들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음모론자 취급받던 게 이제 약간 대중적인데 학교 대학생들 자체는 아예 몰랐어요. 저도. 그리고 그냥 진짜 음모론이었죠. 12월 1월에. 근데 저는 부정선거가 키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서 1월에도 이제 그 탄대청 대신 탄대청 표절로 이제 부조청 만들어서 혼자 따로 활동했거든요. 자유대학 전에 저는 부조청이라는 단체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 자료들을 인스타에 올리고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반응이 반반 갈렸다가 2월에 이제 좀 대학가에서 처음 얘기를 했죠. 계엄은 부정선거 때문에 한 거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그렇게 이제 대학교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반반 한 2월 정도 됐을 때는 반반 정도 됐다가 지금은 반반이 뭡니까? 거의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하다가 완전히 소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4월인가요? 예. 저희 자유대학에서 학교별로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거 예. 자료도 준비하셨나요? 이따가 이따가 할 일단,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하자면은 과거엔 이제는 진짜 부정선거 없다고 하면 욕먹는 거 여러분 다들 알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정선거 계몽 행진 매일 1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나
애써 녹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병목금이라고 하죠 요즘 애들 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몇 번 자료? 1번 자료 띄워주세요. 중국과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냐, 가짜뉴스 너무 심해. 이게 이번 주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 부정선거 가짜뉴스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가짜 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 이재명 긁혔습니까? 안 긁혔습니까? 긁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나라에 금이 갔다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금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지금까지의 부정선거 싸움이에요. 그만큼 지금은 전 국민이 부정선거의 존재는 알 것이고, 저는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다, 우리 부정선거를 확신한다 하면 압도적으로 이제는 확신하는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분위기야. 집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속 생기고 개몽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으셔서 약간 우리가 그 전문가처럼 깊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개몽 루트, 자 적어도 우리가 수학을 잘 설명 못해도 수학의 정석을 읽으시면 수학을 잘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길라잡이를 위해 대표적인 부정선거 증거들을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큰 집회 하면은 이 대형 스크린에 부정선거 증거들을 딱딱딱 띄워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너무 많아서 진짜 수십 개, 수백 개가 많은데 그냥 조금 핵심, 조금 설득이 되기 쉬운 거 그것부터 한번 조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노래 부르면서 왔을 때 제가 누구 화이팅 했죠? 카리나 화이팅. 맞아요. 그날 그 장소에서 이제 진짜 가짜 이재명 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아니 노린 거 아니에요? 노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때 아마 딴 데로 간다고 일부러 퍼뜨려 놓고 저는 그냥 집계하려고, 이게 부정선거 방식이 가짜 투표지 잔뜩 넣어가지고 개수를 안 맞추잖아요. 그런 거 촬영하려고 한 건데 진짜 거기로 온 거예요 우연히? 예, 우연히 온 거예요 진짜로. 아니 저는 그 학생의 소리 이명준 대표도 예전에 그 식당에 이재명 온다고 예. 미리 가서 앉아 있거든요. 그거도 미리 알고. 그거는 미리 알고. 우연을 가장한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우연을 가장한 우연은 거 아니었고, 전 진짜 6시부터 가 있었는데 한 8시, 9시쯤부터 기자들이 막 오고 저보고 막 기자냐고 했는데 기자라 아닌데- 그러죠. 아니 네. 기자 아들이라 그러죠. 아무튼 예. 예, 첫 번째 자료 화면 보시죠. 네, 그래서 그때 마침 나왔던 장면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KBS, SBS 채널A 보도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저렇게 바깥에 나올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아니 투표지를 어떻게 들고 나와요? 이거 제가 적발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준영이가 정말 그날 잡아낸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때 한 점심 11시쯤이어서 잠깐 밥 먹고 오느라 카메라만 두고 갔다 왔는데 딱 저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이렇게 부실,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거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투표지가 밖으로 나다니게 되면은 저거 복사해서 가짜 투표지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투여하든 이런 게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수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지를 절대로 바깥에서 인쇄하거나 가져나와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룰을 깨버렸습니다. 맞아요. 아니 부실 선거는 부정 선거가 아니랍니까? 선관위에서 결국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사과를 하게 된 원인이 자유대학 박준영 대표입니다. 아니 선관위가 인정했잖아요. 투표 허술하게 진행했다고. 이거 부정선거 그냥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인정하고 사과만 했다. 거기까지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국민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에타에서 저거 잡아냈다고 영웅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음모론이 아니게 됐잖아요. 증거를 잡았는데 현장에서 우리 두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자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짜 투표지들이 마음껏 형성될 수 있는 과정에서 저런 게 되면은 다음 자료 보내주세요. 보이시나요? 이준석에 표시되어 있고요. 이재명에 표시되어 있는데 접힌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지금 개표가 완료된 그런 자료입니다. 네, 자료. 써주세요. 야 진짜 저도 이번 63대선에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투표 개표한 거 다 봤습니다만은 저런 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아예 없는 구조.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어떤 접혀서 나오기도 하고 안 접혀서 넣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전부가 다 빳빳할 리가 없습니다. 빳빳한 거 몇 개 있더라도 중간중간에 구겨진 게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빳빳한 투표지 대량으로 나오는 거 우편 투표였습니다. 이번 63대선에. 맞습니다. 방금 사전 투표지였고요. 진짜로 마찬가지로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수십 명 중에 수백 명 중에 한 명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연속적으로 수십 장씩 빳빳하게 나올 수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바보는 뭐 법적으로 이거 안 접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까 저기 적혀 있는 정치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반박으로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지에 이 봉투에 이제 그 투표지 집어넣는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안 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 그때 직접 봤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지에서도요 접어서 나온 그 투표지가 수두룩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절대 빳빳한 투표지가 저렇게 연속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진짜 투표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음 주세요. 자, 김문수 찍혀있는 투표지인데 지금 몇 장 뭉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 10장, 20장 지금 쌓았는데도 지금 이 투표지들이 자기 주장이 지금 나 투표지 접혀였어요. 저 꾸깃꾸깃 당했어요. 엄청 강하신 거 보이시죠? 이게 진짜 투표지예요, 여러분. 저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데 어떻게 형상 기억을 하면서 뻣뻣하게 펴집니까? 하필 또 이런 것들은 꾸깃꾸깃 그런 정상 투표지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는 찍혀있고 빳빳한 투표지들은 항상 또 이 그쪽 진영인 거 참으로 투명합니다, 여러분. 그쵸? 또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걸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다음 자료부터 보여주세요. 이것도 같은 투표지인데 이거는 하나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황교안 무소속 저거 사퇴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주와 맞습니다. 후보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원래 구주와 후보의 사퇴 표시가 떠야 되고 황교안 그때는 황교안 대표는 그때 없었다. 중간에 해가지고 그건 아닌데 구주와 후보는 사퇴 표시가 있었어야 됐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상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저기 아래 보시면은 도장에 뭐라 적혀 있나요? 보시나요? 책임위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튼 이제 이게 좀 특별한 투표지입니다. 뭐냐면은 그 재외국민 투표지예요.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를 빨리 하기 때문에 저 사퇴도 사퇴 전에 뽑은 거여서 저렇게 없는 건데 이것도 보세요. 재외국민 뭐 외국인들은 투표지 안 접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렇게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가짜 투표지가 무더기로 집어넣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 득표율이 원래 전체 득표율 이재명 49%에 김문수 41% 나왔거든요. 기억하시죠? 재외국민 투표 득표율은 이재명 66%에 김문수 21%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가짜 투표지 무더기로 집어 넣으니까 이런 득표율이 나오죠,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운영본부에서 다음 게스트 기다리신다고 빨리 끊어달라 그래가지고 빠르게 질문 안 할게요. 준비한 얘기 다 답변하세요. 오케이. 빠르게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자료만. 야 저게 뭔데 저게? 이게 원래 투표지가 흰덩이에 하나씩 나와서 저런 자국이 나오면 안 돼요. 잘 제발 드립니다. 저게 나올 수가 없어요. 투표지 한 장 한 장씩 투표지가 나오는데 저거 나오려면은 대량으로 가짜 투표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착수로 칼로 써야지. 썰었을 때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 증거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어디서만 이렇게 잡힌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가짜 투표지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다음 자료 보이시죠? 투표지 분류기에서는요 원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재명 투표가 많이 나와도 이렇게 연속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도 저런 영상 하나 채증한 거 있어요.
저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짜. 자료는 여기까지 부정선거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 설득할 때 이런 자료화면 보여주면 설득하면은 힘이 많이 됩니다. 꿀팁이에요. 아무튼 예. 그래서 예, 준비해준 박준영에게 박수. 예. 진행도 제가 하려고 금방 무려. 진행 제가 하려 해서 예. 근데 질문 다음 질문에 아, 예, 다음 질문이요. 질문 프롬프트가 안 뜨는데요. 질문 제가 예,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게. 사실 이런 자료들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서야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사실 이게 사실 방금 보여준 자료는 전부 이번 63대선입니다. 다 이재명 김문수 관련 투표지였는데 분명히 2020년 총선에도 2022년 대선에도 2024년 총선에도 같은 증거들 여러분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제서야 계엄령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까? 자료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웨더 카르텔 부정선거 증거들 웨더 카르텔 이게 유튜브에 검색하면요 제목 그대로 검색하면 영상이 안 떠요. 이게 뭘 의미하냐? 유튜브 그리고 다른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정선거 자료들을 검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검열을 했거나 혹은 간첩 세력들이 비추 테러 같은 거 하면 알고리즘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세간에 나와 있는 SNS는 그런 신고 기능으로 무더기로 중국 그런 예, 목인이든 알바든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막아왔는데 사실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사람이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지금 왜 뭐냐? 100명 중에 4, 50명이 부정선거 자료를 이렇게 막 올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부정선거 자료도 한 번이라도 카톡이든 SNS에 올려봐서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증거들 이렇게 올리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거를 검열을 뚫고 우리가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 거는 끝내야 된다 그래서 폭발적인 그게 나오게 된 거는 다름 아닌 계엄령을 선포하신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박 대표님의 특유의 그 윤어게인 하고 들어가 주시죠. 마무리 멘트 하시고 윤어게인 하고 인사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조금 더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 집회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다음 기회에 제가 꼭 다시 이를 강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감사합니다. 자야자 대표 박준영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